네. 양복은 입을지언정 머리는 저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장 잘 어울리시는데요, 왜? 이거요? 네, 수트. 아니, 수트빨이 이게 쫙 물론 잘 어울리죠. 행커집 딱. 그게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입으면 또 장난 아니죠. 장난 없죠. 그러나 아니 무슨 인터뷰하니까 진행자들 다 양복 입고 오세요. 이거는 너무 좀 구시대적인. 내가 입고 싶을 때 입는 거지. 아니 뭐 꼭 입어라 말아야 이런 겁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이제 살짝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취소하겠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힘들게 잡았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인터뷰가 이따 예정이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미국 증시부터 살짝 보고 가나요? 예,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 그럼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했다면서요? 예, 마이너스 1.65%.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1.65% 기록했고요. 네. 나스닥은 마이너스 1.02%,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04% 하락했습니다. 뭐 여전히 코인은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9,700 뭐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요즘에 개코인들 장난 아닙니다. 개코인들? 예, 도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 그리고 시바인가? 그 시바 맞나요? 시바도 나왔어요? 그 코인 있잖아요. 도지도 있고 시바도 있고 예, 진도 있나 진도? 시바이누 코인. 시바이누 코인. 네. 장난 아닙니다.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예, 원래 좀 대장에 가면은 원래 네. 이렇게 잡코인들이 훨씬 많이 갑니다. 원래 이제 잡코인들 쭉 가고 나면 그 한번 또 사이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다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때가 왔다라는 분들도 있고 와 진짜 장난 아니네. 네. 0.1로 시작했는데 지금 0.4니까 와 뭐가요? 시바이누 0.1 비트에서 예. 0. 그러니까 4배 정도 오른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뭐 그래도 저는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열심히 좀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잡코인은 도대체 언제 가는지. 차코인 있으세요? 있죠, 저도 3개 정도 있어요. 근데 되게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위에라는 게 뭐예요? 가격이. 아니죠. 제 잡코인들이 제 잡코인이라고 좀 그렇고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최고가 대비 이제 제가 한 80% 70몇 프로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하도 요즘 뭐 코인 뜨겁다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한 50 마이너스 50까지 올라간 친구도 있고 뭐 한 마이너스 70 여전히 유지한 친구들도 7, 80 유지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10,000원이 2,000원 됐었는데 다시 5,000원이 됐다 그런 건 2.5배가 오른 거잖아요. 최저가 대비 바닥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옛날에 한번 떴다가 망가진 코인들은 그렇게 잘 가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끼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도지 이런 애들이 원래 끼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 많이 빠지더라도 오를 때 또 잘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화병이 또 도지네요. 네. 근데 어제 좀 애플이랑 AMD의 부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면서 기술주가 좀 늘렸어요.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연초 6주간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4% 급감했다라는 소식하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5.7%로 4위로 내려앉았다. 네. 이게 이제 천하의 애플도 중국에서는 잘 안 되나 봐요. 천하의 애플도. 예, 우리 삼성전자 얼마나 걱정이 없습니까? 어차피 뭐 점유율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요거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는 게 있고 어제 전해드렸던 애플이 그 유럽 집행위원회로부터 2조 7천원 가진금 맞은 거 이것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애플 주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서 1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애플은 뭐 저는 반도체 시대를 그 PC 시대, 모바일 시대, AI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PC 시대 모바일 시대, 반도체 AI 시대. AI 시대. 예, 근데 저는 그 두 번째 모바일 시대의 어떤 패자라는 건 진 사람이 아니라 패권을 가진 자가 애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AI 시대의 패권은 애플에게 있지 않은 분위기예요. 현재까지는 적어도.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나머지들 갈 때 잘 못 가는 경향이 있고요. AMD 같은 경우는 중국에 AI 반도체 수출하려고 그러다가 못 가게 된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GPU 쪽 수출하려고 그랬던 게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되게 안 좋았어요.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그러니까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정전이 됐다.
그래요?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4% 가까이 하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개별 주식들의 악재로 인해서 좀 워낙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저희가 엊그제 한번 전해드렸어요. 중국의 양회에서 성장률 얼마 제시할 건가? 네. 뭐 5%대 제시할 것 같다. 네. 하지만 다 비웃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좀 네. 했었잖아요. 예, 실제로 5%대를 제시를 했고 다들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예. 5% 제시했고 실제로 비웃었고. 예. 리창 총리의 경제에 대한 진단은 비교적 합리적이었어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 호전의 기초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뭐 회복될 거라 그랬는데 뭔가 펀더멘탈하게 좀 안정적이진 않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죠. 네. 유효 수요 부족과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별로 돈이 없다는 얘기죠.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이것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다들 있고요. 네. 사회적 기대의 약화, 뭐 다들 별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 여전히 많은 리스크와 잠재 문제, 부동산 문제나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그리고 국내 순환 장애물과 외부 순환 간섭의 존재. 네. 그러니까 이건 통상 마찰 관련한 부분들이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5%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부진하게 되면은 경제를 돌리는 주체를 굳이 따지면 네 군데가 있잖아요. 개인, 기업, 정부 그리고 외부가 네. 있는데 사실 민간에서 지금 뭐 돈을 쓸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좀 부양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거 지속적으로 그 정프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찔끔찔끔 하지 말고 확실하게 보여줘라 한 방에. 그렇죠. 그것도 없이 추가적인 부양책이 없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정프로님이 강하게 주장했던 소비의 방점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를. 예. 근데 어떻게 소비를 촉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민간이 소비를 많이 하려면 내가 앞으로 좀 많이 벌어올 것 같으니까 소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소득이 늘어야지. 그렇죠. 예. 소득이 늘어야 소비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소비의 해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중국은 정부가 여러분 소비 좀 하십시오. 그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럼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재정 정책이라도 좀 세게 써야 되는데 재정 정책의 집행 목표는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3%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재정 적자라는 거는 좀 재정을 좀 많이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난해 재정 적자 목표치가 GDP 대비 3%였어요. 근데 올해도 3%죠. 그러면은 똑같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목표가 3%였는데 실제로는 부양책을 좀 더 써서 3.8%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목표를 3%로 잡았다는 거는 전년 대비해서는 긴축이에요. 줄이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년 대비 긴축을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고 또 여기에다가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액을 해서 3년 연속 국방 예산을 7%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시장 부양이나 뭐 그런 쪽에다 쓰는 게 아니라 국방 쪽에다 예산을 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에 지금 돈 쓸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뭐라고 그거 판단하겠습니까? 뭐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뭐 이건 팩트인 거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한 자타공인. 그런데 지금 국방에 돈을 쓴다. 이건 좀 약간 뭐 진단과 처방이 잘못 가고 있는 의료 사고 아닌가? 야, 이거 하나 나왔네요. 중국 경제 정책 의료 사고와 같아. 진단과 조치가 다르다, 잘못됐다. 어때요?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까? 거기까지는 가면 안 돼서 거기까지. 둘이 있으니까 뭔가 통제가 잘할 때 통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려할 만한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 중국이 수출이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말 중국 물건 중에 경쟁력 있는 첨단 제품이 뭐가 있을 것인가? 중국의 경쟁력 있는 뭐 제품들이야 많겠지만 그냥 뭐 장난감 이런 거 말고 가격 경쟁력 말고 첨단 가격 경쟁력은 있고
첨단으로 경쟁력 있는 친구들. 예. 배터리?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아이고야. 역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태양광? 예, 예. 리창 총리가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올해 수출 성장률을 무려 30%까지 끌어올리겠다. 쉽지 않아. 올해 지금 전기차 시장 안 좋은데. 이 얘기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 안 그래도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그 전기차 수출을 30%를 늘리겠다. 배터리하고 태양광을. 이건 뭐 물량 밀어내기인데. 물량 밀어내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을 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제가 내일 인데스 30시간에 제가 하나 준비를 할 건데 그때 진짜 그 태양광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하게 좀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방법도 마땅치 않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뭐라 그랬냐면 이번 발표는 계획 없는 목표에 불과하다.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국 인민은행 자문위원을 지냈던 진엔 리다오쿠이 중국 칭화대 경제학 교수는 올해 목표가 굉장히 공격적인데 좀 더 공격적인 소비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 1조 위안, 185조 원 정도의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좀 제안을 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과거 경기 부양 사례에 대해서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니네 뭐 배웠냐? 그러니까 지금 고성장 고물가 시기와 유사한 정도 금리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안 낮추고 있고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제조업과 수출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각국이 그럼 뭐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중국이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막 관세 막 때려버리고 하면 그렇죠. 그럼 뭐 어쨌든 거기서 물건값대로 제대로 못 받고 세금은 엄청 이제 때려 맞는 거고. 그게 뭐 남존 일만 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중국의 그 성장 동력이었는데 이 부분이 훼손이 된 상황에서 소비 진작, 그 내수를 통해서 좀 해보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정작 내수를 쪽에서 뭘 해보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책은 없었고 수출은 보니까 그 좀 덤핑의 우려가 있는 그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IMF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6%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는 한 0.5%포인트 정도는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네.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 5% 과연 이것 때문에 또 유가도 빠졌어요. 그래요? 예. 야, 중국이 정신 못 차렸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빠진 거군요. 그렇죠. 과연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 그건 뭐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나하나 증명되지 않을까. 또 어떤 정책들을 새로 또 내놓을 수 있는 거니까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갈까요? 두 번째 뉴스는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제가 보기엔 단독 보도 같은데 단독이라고 안 달았길래 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 아이패드에 OLED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LCD였는데 아이패드에 OLED가 이제 신형으로 나오는 거에 들어갈 건데 이거의 전량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게 됐다. 아이고 다행이다. 납품 규모는 거의 한 4조 원에 육박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4조 원이 뭐 얼마 기간 4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체 판매량 그러니까 추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정해놓고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정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애플이 이제 이달 그 프리미엄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11인치, 12.9인치 두 모델로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고급화를 위해서 처음으로 OLED를 선택을 했는데 올해 한 450만 대 가량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12.9인치 모델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규모가 한 2조 3,500억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400만 대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보이는 11인치 모델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스플레이 다 망했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디스플레이가 망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용 OLED 이거 전 세계 1등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비 리서치가 분석을 한 거에 따르면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폰 OLED 출하 비중이 현재는 57대 42 정도예요. 한국과 중국이 한국이 57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소형 OLED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25년이 되면 45대 55로 역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형 OLED는 그래도 한국의 경쟁력이 OLED는 원래 한국의 경쟁력이 있어요. 네. 근데 소형에서는 이렇게 역전이 될 거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첨단으로 가게 되면 지워졌네요. 제가 써놨던 원고가 좀 지워졌는데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폴더블 OLED 있잖아요. 접히는 거. 네. 이거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거든요. 근데 중국도 이제 폴더블 만들잖아요. 만들기 시작했죠. 네. 지난해 4분기 역전됐습니다. 아 벌써? 예. BOE가 1등입니다. BOE 1등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소형 OLED 쪽에서는 이미 잡힌 경향이 좀 있고 음. 그러면은 이제 그럼 대형은 우리가 좀 잘한다. 네. 대형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있잖아요. 그 대형 TV에 굳이 OLED로 비싼 값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2024년형 삼성 TV 라인업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OLED 라인업이 들어갔습니다. TV? 예. 예. 삼성은 원래 OLED TV를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굳이 뭐 LG 좋은 일 시킬 이유가 있냐. 왜 LG 따라가냐 우리가?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전 세계 프리미엄 TV 1위 업체인 TV 삼성전자가 여기 OLED 라인업을 안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TV는 OLED다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처음으로 OLED를 이제 라인업에 포함을 시켰는데 삼성이 예. 네. 가격을 보니까 이게 뭐 이 가격 다 주고 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냥 네. 삼성몰에 써 있는 가격을 본 거예요. 네. OLED 라인업의 75인치가 9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OLED 패널이 LG에서 받은 OLED 패널인가요? 그렇죠. 혹시? 그죠? 예, 삼성은 대형 OLED 패널을 만들지 안 않으니까요. 만들죠. 예. 근데 QLED 이거는 삼성이 만드는 LCD 패널입니다. 네. 그러니까 85인치가 600만 원. 85가 예. 더 큰데도 더 싸네. 예. 네. 근데 OLED는 85인치 라인업이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오 QLED가 삼성에서 제일 그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네. 네오 QLED 85인치가 812만 원. 네. 근데 OLED가 75인치인데 900만 원. 아. 애매하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삼성은 이건 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대형 TV에서 자꾸 이제 어떻게든 OLED 비슷하게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QLED 예. 또 뭐 퀀텀 닷인가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방금 말씀드린 네오 어쩌고 네오 QLED. 네오 QLED 자꾸 뒤에 OLED 비슷하게 자꾸 만드니까 약간 이미지가 삼성은 아직도 OLED 못 만들면서 만들고 싶어서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쵸. 차라리 완전 다른 뭐 네이밍 자체 완전 좀 다르게 가든가 그러면 삼성은 새로운 뭔가를 만들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자꾸 그냥 OLED 비슷한 짝퉁 같은 거면 어떻게 5에다가 점 찍어서 Q.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없어 보이더라. 근데 그게 사실 그 정프로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보신 거고 네. 실제 판매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이 팔립니다. 삼성이?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네. 사실 근데 TV를 구성하는 기술이라는 게 이게 또 디스플레이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어쨌든 그 프리미엄 TV 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OLED를 채택을 했는데 네.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났고 근데 그럼 삼성이 결국은 이제 자기 TV를 팔기 위해서 OLED를 어느 정도까지 마케팅을 할 것인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쪽에서 과연 OLED TV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형 OLED는 사실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여긴 아무도 OLED를 쓰지 않았어요. 대형은 이제 OLED 패널 이제 LG가 꽉 잡았고 그쵸. 소형은 그 삼성이 좀 더 삼성 LG가 같이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고 근데, 예, 이제 중형 중형은 아무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뭐 이런 거 태블릿 이런 거 예.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다 OLED를 도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 올라간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업체가 어딨나? 그럼 애플밖에 없다. 그래서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에서 먼저 OLED를 해주고 이게 꽤 잘 팔린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은 네. 그 뒤로 삼성의 태블릿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도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게이밍 PC도 바뀔 수 있고 그러면 중형 OLED 시장을 처음으로 열게 된 거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진출한 라인업을 한국이 다 깔았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OLED가 좀 시장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을 시작으로 해서 애플은 이제 애플에 들어간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뉴스고 이걸 통해서 쫙 그 나머지 태블릿들도 OLED 지금 스마트폰은 다 OLED가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예. 근데 애플이 OLED 채택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2017년인가? 네. 한 10년 넘게 안 했었어요, OLED를. 그러다 애플이 OLED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다 OLED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태블릿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확실히 OLED가 더 좋긴 좋은가? 화면 같은 화질 같은 게 그러니까 좋긴 좋죠. 좋으니까 쓰겠죠? 예. 근데 얼마나 돈을 더 낼 수 있느냐. 아니 저도 이제 아이패드를 작년인가 하나 이제 질렀어요. 질렀어요. 질렀잖아요. 아이패드 프로. 네, 질렀는데 화질 좋던데. 그래서 여기서 뭐 더 나갈 길이 있나? 근데 이게 보다가 다시 돌아가면 느껴져요. 막상 이제 또 좋은 거 나오면 이제 거긴 눈이 익숙해지겠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패드 프로 이제 OLED 쪽 계속 보다 보면은 또 LCD 봤을 때 조금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 건데. 와, 근데 정 프로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자시네요. 왜요? 그러니까 딱 옷걸이가 좋으니까 뭐 옷은 뭐 대충 입어도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템으로 가시고. 네. 패드는 제일 좋은 거.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막 이것만 있으면 막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이거 누가 이렇게 커피숍에서 보면 그 아이패드 펜슬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면 맞아 저기 있었지. 저걸로 한 화면에 이렇게 화면 분할로 막 이렇게 딱 보면서 한쪽은 또 이렇게 막 작업 워크시트 하고 이런 생각이 하면 샀어. 예. 보통 유튜브 젠장 보시죠? 유튜브 밤에 유튜브 말고는 쓰질 않아요. 진짜 너무 아까워 지금. 아니 뭐 화질 좋게 보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패드 프로 생각 있으신 분들 당근 연락 주시면 제가 조금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키보드 그것도 샀거든요. 커버 있잖아요. 예. 아이패드 정품으로. 당근. 예, 여러분 당근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산 가격보단 조금 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는요. 근데 시간 다 됐는데 어떡할까요? 뭘 다 돼요? 시간이. 빨리 해요. 짧게 할까요, 그럼? 아니에요. 하세요, 빨리. 넉넉하게 할까요? 네. 이거 되게 어제 한국은행하고 KDI가 노동시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는데 가족 부양하느라고 GDP의 3.6%가 날아갈 거다라는 얘기였어요. 가족 부양하느라고? 예.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정말 등골이 오싹한 얘기더라고요. 야, 정말 애 안 낳고 혼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일단 일단 이게 제일 인상적인 숫자가 이거였어요. 표를 같이 보시면은 우리가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이 26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30대가 보통 육아를 하잖아요. 육아의 중위 소득이 509만 원이라는 거예요. 얼마요? 509만 원. 509만 원? 예. 네? 생각보다 많죠. 가구 소득. 30대. 네. 가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버실 수도 있는. 두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네, 있고. 다 포함해서 평균 내니. 근데 509만 원 중에 월급의 절반 이상을 네.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대출 받은 것도 내야 되죠. 네. 뭐 생활비도 내야 되죠. 네. 뭐 애들 좀 크면 사교육비도 내야 되죠. 이게 생활이 되겠냐는 거죠. 안 되죠. 그리고 간병비, 그 노인들의 간병비. 네. 여긴 더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이 224만 원인데 간병비가 37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갭을 누가 메웁니까? 누가 메워요? 애들이 메워야죠. 안 되죠. 그럼 요 30대 가구가 부모님 보양하는 간병비로 이걸 또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병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돌봄 일손이 2032년에는 37만에서 78만 명이 부족해지고 2042년 뭐 이거 숫자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야 뭐하러 일하냐? 지금 돌봄 간병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GDP라는 것의 숫자는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은 다음에 간병인이나 돌봄 인력을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을 주면 GDP가 올라가요. 그렇겠죠. 근데 내가 일을 그만두고 네. 내 자식을 내가 본다거나 내 부모님을 내가 모시면 GDP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사라지는 그 GDP가 3.6%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여기서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내용이 네. 높은 비용 부담은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저출생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외국 인력이라도 좀 들여야 되겠는데 외국 인력을 들였는데 내 월급이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다?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최저임금 영향률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2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전체에서 한 20% 이상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그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사적 계약. 그러니까 이걸 임금 근로자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적 네. 사업으로서의 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이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돌봄 서비스를 추가해서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네. 이거를 한국은행에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노동계는 뭐 부작용이 좀 많을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고 네. 이게 뭐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참 해법은 마땅치 않은데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얘기를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요렇게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나라,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지급한 나라들도 외국에 꽤 있죠. 예. 뭐 동남아 국가들도 꽤 있고, 뭐 중동 국가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여튼 요건 이제 국제노동기구 등의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다. 네, 예, 이런 예.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과 좀 별개로 요양병원 같은 데나 뭐 이렇게 호스피스 뭐 이런 데 이제 가보면 큰 의미 없이 뭐 의미 없다는 게 이제 누구의 뭐 뜻이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너무 오랜 기간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쩌면 좀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당사자분의 뜻과도 맞지 않는 연명 치료라고 할까요? 연명 치료. 네. 연명 치료.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죄스럽고 어떻게든 뭐 하루라도 더 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예. 어떻게든 이제 붙잡고 싶기도 하고 나도 또 이게 막 의지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이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네,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살인자 난감 보셨어요? 살인자 난감 네, 네. 봤죠.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가 병상에 있는데 결국은 연명 치료를 선택했던 장난감 형사의 어떤 이야기.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걸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 3 쭉 살펴봤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막 취재 나가시거나 또 막 하루 종일 막 외근 많고 뭐 이럴 때 이제 끝나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어떻게 이거 뭐 허한 마음을 좀 달래십니까? 그냥 굶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지 말고 마니커 누룽지 백숙이나 삼계탕 혹시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우와. 네. 마니커에서 신제품 2종이 나왔습니다. 네, 누룽지 백숙 그리고 마니커 삼계탕. 백숙이나 삼계탕 우리가 저 행주 산성 가서 백숙 한 마리 시켜 먹으면 얼마? 진짜 비싸요. 6, 7만 원씩 합니다, 요즘에. 예, 그 삼계탕은 뭐 어지간한 식당 15,000원, 2만 원 뭐 그냥 넘어가죠. 조그만한 닭 그 병아리만한 거 하나 넣어놓고. 그러나 마니커에서는 아주 합리적 가격으로 같은 가격이면 뭐 한 2-3마리씩 더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 댁에서 그냥 따뜻하게 데워 드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몸은 따뜻하게 속은 든든하게 딱 2주 동안 신제품 2종
최대 20% 할인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공 기자 배고프지? 밥 사 먹어라고 네. 얘기를 해주신 거군요. 아유, 사줄 생각은 없죠. 네, 사드시라는 얘기. 네, 마니커 한번 사 먹겠습니다. 네, 마니커 누룽지 백숙과 마니커 삼계탕 마니커몰에서 만나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모셔올게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